지난해 가계 신용이 960조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경기 침체와 가계부채 증가로 2008년 이후 국내 보험 가입률이 계속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통업계가 경기 불황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생애 첫 직장을 1년 이하 계약직으로 시작하는 청년들이 4년 만에 6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황동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매도로 2020선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자세한 마감 시황을 구경우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21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9.42포인트 하락한 2015.22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에서 양쪽 완화의 조기 종료 가능성을 비춘 것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국내 증시가 전날 큰 폭으로 상승한 데 따른 피로감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날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24억 원, 2,695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지만 기관이 2,637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만 0.25% 올랐고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철강, 금속, 의료정밀, 은행, 종이, 목재, 비금속, 광물 등이 1%대의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기아차, SK하이닉스가 오른 반면 현대차와 포스코, 삼성생명, 한국전력은 내렸습니다. 또 금호정금이 대우증권과 우리금융의 인수경쟁 여파로 가격 제한선까지 올랐습니다. 반면 고려아연이 금가격 하락으로 인해 3.62% 하락했고 현대엘리베이터가 대규모 유상증자로 인해 6% 넘게 급락했습니다. 네, 한국거래소가 불공정 행위를 한 선물증권사 6개사를 제재했다고 하던데요. 한국거래소는 이날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시장감시 규정을 위반한 삼성증권, 동양증권, BS투자증권, HMC투자증권, NH농협선물, 삼성선물 등 6개사의 회원 제재금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증권과 BS투자증권은 현물 파생 상품 시장에서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 직원이 혼자 사고 파는 가장성 매매를 지속적으로 체결해 거래 정보를 왜곡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거래소는 양사에 각각 회원 제재금 1억 8천만 원과 2,500만 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 2명의 감봉 견책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동양증권도 현물 시장에서 가장성 매매를 체결해 회원 제재금 1억 원과 관련 직원 1명에게 견책 이상의 징계 요구를 받았고 NH농협선물과 삼성선물도 거래소로부터 회원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네, 올 상장사 현금 배당이 8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데요. 삼성전자가 배당금을 46% 늘렸다고 하던데요.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2년 연속 배당한 198개 기업들의 올해 현금 배당 총액은 8조 6,12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0.15% 증가했습니다. 업종별 평균 배당금 총액을 보면 통신업이 5,713억 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금융업 1,194억 원, 전기전자가 1,056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배당금 총액은 삼성전자가 1조 2,066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순이익이 크게 늘면서 현금 배당 규모도 전년보다 46%가량 증가했습니다. 이어 SK텔레콤 6,551억 원, 포스코 6,180억 원, 현대자동차 5,208억 원으로 현금 배당 상위사를 차지했습니다. 네, 증시 관련 소식 구경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가계 신용이 960조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 신용 잔액은 959조 4천억 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23조 6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가계 신용은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과 카드 할부금융사의 외상 판매인 판매 신용을 합한 것입니다. 가계 대출은 900조 원 6천억 원으로 처음 900조 원을 넘어섰으며 판매 신용도 58조 8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4분기에만 가계 대출이 19조 9천억 원, 판매 신용은 3조 8천억 원으로 각각 증가했습니다. 4분기 가계 신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국내 총 생산을 0.4% 웃도는 것으로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입니다. 경기 침체와 가계부채 증가로 2008년 이후 국내 보험 가입률이 계속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 국내 생명보험 가입률은 61.5%, 가입자는 3,062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생명보험 가입률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불어닥친 2008년 64.2%를 기록한 이후 2009년 63.6%, 2010년 62.1%로 계속 떨어졌습니다. 보험개발원은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가계부채가 늘어난 탓에 신규 보험 가입 여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가입자 1인당 연평균 보험료는 2008년 234만 원을 기록한 이후 계속 늘어나 289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유통업계가 경기 불황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주요 유통업체의 지난달 매출이 기록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지난달 매출 총액이 작년 1월보다 24.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경부가 지난 2005년 1월 매출 동향 조사를 시작한 이후 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대목인 설 연휴가 올해는 2월에 포함됐던 데다 경기 침체와 자율 의무 휴업 등으로 영업일수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백화점 매출도 크게 줄었습니다. 롯데와 현대, 신세계백화점의 지난달 매출 총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8.2%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0년 1월 매출이 4.8%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감소세가 큰 것입니다. 생애 첫 직장을 1년 이하 계약직으로 시작하는 청년들이 4년 만에 6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학교 졸업 또는 중퇴 이후 처음으로 가진 일자리가 1년 이하 계약직이었던 만 15세에서 29세 청년들은 지난해 말 기준 80만 2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08년 50만 5천 명보다 59%나 늘어난 것입니다. 반면 계약 기간이 1년보다 긴 일자리를 첫 직장으로 잡은 청년들은 같은 기간 28만 7천 명에서 11만 6천 명으로 59.6% 감소했습니다. 정규직 등 계속 근무 가능한 직장에 취업한 청년들도 285만 2천 명에서 252만 명으로 11.6%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5가 삼성전자 갤럭시 S3를 제치고 지난해 4분기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 왕자에 올랐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는 오늘 발간한 작년 4분기 스마트폰 판매량 보고서에서 아이폰 5가 2,740만 대 팔려 시장 점유율 12.6%로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분기 1,800만 대가 팔려 점유율 10.4%로 1위에 올랐던 삼성전자 갤럭시 S3는 4분기 판매량이 다소 줄어든 1,540만 대, 점유율 7.1%로 3위까지 밀려났습니다. 아이폰 4S는 신제품인 아이폰 5가 나왔음에도 같은 기간 1,740만 대가 팔려 점유율 8%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는 삼성전자 갤럭시 S3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수요가 이미 절정을 지났다면서 삼성이 조만간 공개할 갤럭시 S4로 애플 아이폰 라인업에 대응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무급휴업이나 무급휴직을 하는 근로자는 이르면 5월부터 한 달에 최대 120만 원을 최장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무급휴업과 휴직을 실시하면 정부가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50%를 하루 4만 원 한도에서 최대 180일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그동안 고객들이 부담했던 근저당권비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상훈입니다. 네, 대출자들에게는 무척이나 반가운 소식인데요. 먼저 판결 결과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어제 서울중앙지법은 장모 씨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주택담보대출 근저당 설정비 반환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신한은행은 근저당 설정비인 75만 원을 장 씨에게 돌려주라고 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장 씨가 설정비를 부담하기로 개별 약정했다는 증거가 없고 관련 법령을 종합할 때 설정비는 은행 부담이 맞는데도 고객이 부담한 것으로 봤습니다. 고객이 부담하겠다는 선언적 합의가 계약서 등을 통해 명시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판결이 주목되는 것은
지난 연말 있었던 집단 소송에서 은행들이 줄줄이 승소한 것을 뒤집었기 때문인데요. 시중은행을 상대로 한 고객들의 줄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네, 어떤 사안이 달라서 판결 결과가 바뀌었습니까? 네, 법원이 근저당 설정비와 관련해 처음으로 고객의 손을 들어준 것은 증거주의에 입각한 판결이라는 것이 원고 측 법무법인의 설명입니다. 이번 판결의 원고는 장모씨로 단 한 명인데요. 지난 연말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 등 주요 은행에 대한 집단소송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재판부가 꼼꼼한 계약서 검토와 은행의 안내장 발송 여부 등을 살펴본 결과 고객이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나 근거를 찾지 못했고 그 결과 은행 패소를 판결했습니다. 법에 담보권자가 근저당 설정비를 내도록 명시된 만큼 계약서 등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본 셈입니다. 특히 원고 측 법무법인은 설령 고객이 계약서에 체크했다 하더라도 은행 직원의 지시에 따른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은행이 승소했던 판결의 경우에는 원고 숫자가 많다 보니 증거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판결에 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연말 판결에서는 주요 쟁점이 고객과 은행 간의 합의 자체의 성립이 아니라 은행 약관의 유효성 여부였습니다. 한마디로 판결의 초점 자체가 달랐는데요. 당시 법원은 양자 간 합의에 대해서는 인정했고 근저당 설정비를 누가 부담할지에 대해 고객이 선택하도록 한 은행 약관이 불공정한 측면이 있더라도 원인 무효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근저당 설정비를 고객이 내겠다고 한 양자 간 합의가 분명하지 않다고 문제 삼은 것입니다. 네, 이번 판결로 은행에게는 부담이 될 텐데요. 그 여파는 어떻습니까? 네, 금융권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근저당 설정 비용을 내면 대출금리 인하 등을 통해 충분히 이익을 보전해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신한은행은 당장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고객들의 소송 참여가 많아질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실제로 이번 원고 측 법무법인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등을 제출한 원고 2천여 명 가운데 비용 부담에 관한 합의가 없는 사람이 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1심 결과를 판례로 삼게 되면 이들은 모두 승소할 수 있다는 게 법무법인의 주장입니다. 어찌됐든 은행으로서는 또다시 근저당 설정비 소송으로 골머리를 앓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당장 계약서 확인을 요구하는 고객이 나올 수 있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송에 참여하려는 고객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간 갈래로 볼 때 은행들이 계약서상에 고객의 근저당 설정 비용 부담을 명시했거나 사전에 합의했음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뜩이나 저금리로 몸살을 앓는 은행으로서는 대규모 소송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 10년간 은행이 대출자에게 전가한 근저당 설정비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액이 1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대출자들에겐 부담이 줄어들었겠군요. 지금까지 금융부 이상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계 최대 브랜드 컨설팅 그룹인 인터브랜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30대 브랜드를 발표했습니다. 국내 30대 브랜드의 자산 가치는 94조 3,690억 원으로 집계됐고 기업별 브랜드 가치는 삼성전자가 37조 2,020억 원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8조 4,520억 원으로 2위, 기아자동차가 4조 6,240억 원으로 3위에 올랐습니다. 이들 3사의 브랜드 가치 총액은 50조 2,780억 원으로 국내 30대 브랜드 전체 평가 금액의 53%에 달합니다. LG전자가 오는 25일 스페인에서 개막되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보급형 롱텀 에볼루션 스마트폰 옵티머스 F7과 옵티머스 F5를 공개합니다. 프리미엄 제품인 옵티머스 G보다는 하드웨어 사양이 다소 낮지만 가격대를 낮춘 보급형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시리즈의 이름 F는 빠른 속도를 처음으로 즐긴다는 의미입니다. SK텔레콤이 22일 영업 재개와 함께 다양한 프로모션을 마련해 가입자 유치에 나섭니다. SK텔레콤은 다음 달 8일까지 가입 고객 중 매일 선착순 22,222명에게 가입 다음 달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2GB를 선물하는 색다른 새 출발 프로모션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일 222명을 추첨해 백팩, 외식 상품권, 영화 예매권을 선물하고 티월드 대리점에서 네덜란드 여행권을 선물로 주는 경품 이벤트도 마련됩니다.
KB 자산운용이 홍콩의 경제월간지 아시안 인베스터가 주최한 2013년 아시안 인베스터 코리아 어워즈에서 2년 연속 올해의 자산운용사에 선정됐습니다. 국내 주식형 부문상에서도 최우수 대형 운용사와 최우수 중소형 펀드 운용사에도 이름을 올려 총 3개의 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시안 인베스터 코리아 어워즈에서 2년 연속 올해의 자산운용사에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월 21일) 센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